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확정이 되자 과연 그는 이제 어떤 정책들을 하나씩 풀어갈지 많은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의 당선 확정부터 앞으로 바이든이 그려갈 미국까지 그리고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오늘은 이제 우리가 바이든 시대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 확정 소식이 지난 주말에 전해졌습니다. 정권 인수 작업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아직까지는 불복으로 좀 버티고 있잖아요. 선거 결과에 좀 영향을 주나요, 이 부분이? 그 미국 같은 경우는 1896년서부터 패자가 승자에게 전화를 하고 패배 승복을 하는 게 전통이었습니다. 30번이나 계속 이어진 전통이 이번에는 깨지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지기 싫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7,100만 표의 합법적인 표를 내가 인정을 받았으면 승리했다고 선언을 하고 있을 정도고요. 또 훔친 선거라면서 선거 소송전을 장기화로 끌어갈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편 투표의 그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아직 들여대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채택이 될 가능성이 없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50개 주가 각각 미국을 대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별 투표 제도가 있고요. 또 개표 방식의 독자성을 폭넓게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편 투표와 관련해서는 기각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위스콘이라든지 조지아 같은 경우에도 재검표를 지금 하고 있지만 직계 오류는 확률상 그 500표 내이기 때문에 1만 표 이상 차안한 상태에서는 선거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여집니다. 패자의 승복 연설도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 않았고 일단은 지금 불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주위에서도 하지만 좀 만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멜라니아 여사도 그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대법원으로 소송을 끌고 가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복잡한 심내가 여기 깔려 있는데요. 5가지 이유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무차별 소송을 통해서 선거인단 선출을 무산시켰을 경우에는 12월 14일까지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1월 6일 날 새로운 하원이 50개 주에 대해서 1주당 1표씩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25개 주 과반수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재선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QAnon과 같이 트럼프 백인 지지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인데요. 불법 행동에 나서라는 이야기, 그리고 선거 소송과 관련된 막대한 비용을 모집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화당 내 트럼프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인데요. 2024년도에 대선에 다시 출마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1892년도에도 클리블랜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재선에 성공한 적이 있었고요. 또 대선 취임 79일간의 기간을 둔 것은 차기 정권과 관련해서는 인수와 관련된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차기 정권 출범에 발목을 잡으면서 정적 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당장 트럼프 같은 경우는 뉴욕 검찰로부터 탈세 조사를 받고 있고요. 또 위장 거래라든지 그리고 복잡한 거래를 통해서 돈을 빼돌렸다는 증거들이 지금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 혐의, 또 현직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또 과거 성폭행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와 관련해서 모두 유죄로 선고받았을 경우에는 상당한 정치적 좌절을 느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바이든 당선인은 승리가 확정이 되자마자 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 바이든 새 정부가 집권
집권 초기 중점을 두고 이제 추진할 정책 방향성은 또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네, 바이든 같은 네. 경우는 네 가지 정책을 집권 초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뭐 코로나 방역, 그리고 경제 살리기, 인종 문제,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첫날부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과학에 근거해서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속한 검사, 대응 체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경제 살리기와 관련해서는 고용 회복에 온 힘을 쏟을 가능성이 큽니다. 4년간 재생 에너지와 공공 인프라에 2조 달러를 투자하는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미국 제품 구매와 관련해서 7천억 달러 정도를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또한 인종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취업 기회 평등을 주기 위한 정책이 실시가 되는데요. 인종 간 격차 시정을 위해서 FRB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만든다고 합니다. 또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런 모든 정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코로나19 방역 그리고 경제 살리기, 인종 문제 그리고 기후 변화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소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든 정권의 주요 장관들이나 인사들은 어떻게 또 진행이 되나요 앞으로? 네, 지금 막 인수위가 꾸려졌기 때문에 누가 입각할지는 정확한 윤곽은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추수감사절이죠. 11월 26일 전후해서 주요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 그리고 국무, 재무, 법무장관들은 먼저 인선이 될 것이라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패권 전쟁을 염두에 둬야 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무장관으로는 아무래도 수정 라이스 전 유엔 대사가 유망해 보이고요. 또한 바이든 당선인의 외교 고문을 맡고 있는 토니 블링킨도 유망하다고 합니다. 모두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과 관련해서는 강경론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현재 통일 정책과 관련해서는 조금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국방장관과 관련해서는 미셸 플로이드라고 하는 여성 전 국방장관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에서 전쟁을 방지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포린 어페어즈에 지난 6월 달에 귀국까지 했는데요. 중국의 군사력 패권을 막기 위해서는 미군의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투자를 하라고 권고할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새로운 무기 개발이 속도가 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기후변화 문제, 또 다자주의 외교로 복귀하기 위해서 유엔 대사로는 부티 지지가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유망해 보이고요. 또 중독파나 좌파를 끌어안기 위해서 버니 샌더슨 상원 의원을 노동부 장관에 임명한 문제, 그리고 엘비스 워렌 같은 분을 재무장관이라든지 법무장관으로 기용하라는 당내 목소리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앞으로 상원과 관련해서는 공화당이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임명 과정에서는 좀 분란이 좀 있을 가능성도 내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바이든 당선인은 좀 큰 정부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데 경제사령탑은 누가 좀 임명이 될까요? 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양성이라든지 또 강요 중에서 여성이나 흑인들과 관련해서 많은 인사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초대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재정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FRB의 협조가 있어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FRB 내에서도 비둘기파로 알려진 라엘 브레이너 FRB 의사가 상당히 좀 유망해 보이고요. 또 흑인 출신의 라파엘 보시 애틀란타 연준은행 총재도 현재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FRB 인사가 아무래도 재무장관에 기용이 된다면 대규모 파이낸스, 그러니까 돈 찍기가 시작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추가 금융 완화, 그리고 신용 관련해서는 완화 조치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되면 시장 금리 급등을 잡기 위해서 연준이 기존보다는 2배 이상의 국채를 매수해 줘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바이든 당선인의 정책을 바탕으로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